이번에 2강을 하게 된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형익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청년 문제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하는 청년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확인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어떤 것이 청년 문제일까 저희들끼리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청년들이 제기한 청년 문제들,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아니면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청년 당사자들은 어떤 게 우리 청년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청년 문제일까입니다. 청년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1강에서 여러분 들었다시피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것을 아까 살펴봤는데 다양한 청년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나 혼자 부모님과 독립을 해서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청년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비스직에 일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과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청년 문제란 무엇일까 하면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 살펴보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내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에 대해서도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과정이 조금 막막하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청년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양육도 청년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인 그런 건강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마음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정신의 건강, 이런 것도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든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자산 마련에 대해서도 청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금의 약간 주식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형태로 내 자산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청년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자산 마련이 더욱더 청년들에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청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결혼 문제인데요. 결혼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이 뜻하고 있는 것들은 또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 그런 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당사자분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는 청년 문제가 어떠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청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다 조금씩 다른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청년 문제라고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러한 것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살짝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 나에게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약간 고민해 보시면 크게 이제 취업이나 일자리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성세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은 취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취업 문제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득이 중요한데, 이런 소득을 얻기 위한 곳이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업이나 일자리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역시 부동산 문제를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 알고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내 집 마련하는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부모님들은 대부분 내가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자식들의 주거 문제 아니면 집까지 내가 마련해주고 나의 임무를, 부모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 세대가 생각했을 때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 혹은 이제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저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청년 문제라고 하고,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조차 청년 문제라고 하는데, 부모님 세대는 조금 더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서 청년 문제라고 깊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역사적 사실, 그런 배경을 조금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조금 이해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청년 문제라고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1997년 외환 위기라고 IMF를 겪었는데, 혹시 잘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아주 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좀 특이한 것은 모든 기업들이, 그다음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파산하고 부도나고, 이러한 현상이 약 3년 혹은 4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IMF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매체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알만한 몇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3, 4년 동안 기업들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또 조그마한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실제로 몸소 겪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경제적 위기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기업, 그 다음에 강소기업, 중소기업 모두 엄청 경제적으로 힘들어했고, 우리나라 자체도 국가적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조금 더 일자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돼야만 청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가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7년에 IMF가 생기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왔던 경제적 위기는 1997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2008년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글로벌 경쟁 금융 위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유럽에서 나타난 재정 위기 들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수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국제적인 경제적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바뀐 노동시장, 불안전한 일자리가 많아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겪게 되면서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일에서 쫓겨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했을 때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조금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기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인데요. 김대중 정부는 1997년 IMF 이후로 이렇게 들어선 정부입니다. 그래서 역시 외환위기 때문에 나타난 대량의 실업 사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추진위원회도 설치를 하면서 지금 나타난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 문제를 조금 더 어떻게 개선하고 만들어낼까,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무현 정부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지속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실업 문제가 심화됐고 그 중에서도 새로운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특별법이란 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만들어진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특별법은 5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5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혹은 해결할 거다 라고 보고 만들어지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대통령 직속 청년 실업 대책위원회도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청년 실업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좀 청년 실업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청년 고용 쪽으로 프레임을 조금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 진로 체험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선취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루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인턴십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고용의 중심으로 조금 프레임을 변화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도 이름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박근혜 정부를 넘어오면서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기구가 아니고 조금 단순하게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대책이 계속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좀 경향을 보면은 역시 일자리, 그다음 고용 아니면 실업 위주로 좀 청년 문제가 흘러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고용대책 전담,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내 청년 TF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에 이제 일자리 게시판이라고 해서 실업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보여주는 것을 브리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조금 더 고용이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조금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 최초로 청년 전담 직제인 청년 소통 정책관실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과 일자리 그런 대책이 많았고 최근에서야 이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기본법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그런 것을 보듬기 위한 그런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왜 부모님 세대들이 왜 우리 문제, 청년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면요. 보시는 PPT에 보시면은 이제 토지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67년도 때 한 50% 가까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경부 고속도로의 기점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들어오는 거, 조금 이해를 쉽게 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주택 그리고 토지 가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1년도 이후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때는 또 역사적 사건을 좀 살펴보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87년도 때 보시면은 87년도 이후로 조금씩 또 오르고 있어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좀 살펴보면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역시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후로 98년도에 보면은 마이너스 12.4%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외환위기 IMF를 겪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도 갑자기 또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찾아보면은 역시 2002 월드컵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량의 이제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르고요. 이러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역사적 사실 그리고 체감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아니면은 이러한 기조 덕분에 오히려 부모님 세대들은 일자리가 청년 문제다, 혹은 지금 내 집 마련 힘든 것이 청년 문제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고,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 활동 그리고 내 집 마련 활동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도 이러한 청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정부와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청년 문제를 조금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조금 바라봤을 때 실제로 청년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까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청년 문제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88만 원 세대 혹시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IMF 이후로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처음 취업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에 가게 될 경향이 높기 때문에 거기 갔을 때 우리 20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첫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88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액수가 좀 사회적으로 좀 충격을 줬고, 이후로 조금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담론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명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는데요.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던 것도 청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는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높아서 우리가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것, 아니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공약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청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창설되는데요. 청년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래서 기존의 노동이라고 하지 못하고 소외받던 아르바이트라던가 그런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된 청년단체인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이제 각 정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던 것을 좀 살펴보면, 청년들이 정치에 조금 참여하기 힘든 것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 내기 힘든 것들도 청년 문제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또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청년주거 NGO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들어졌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청년 문제를 같이 푸는 방법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노동 그리고 주거 그다음 교육 이러한 다양한 곳에서 스스로 청년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이러한 기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기본 조례라고 만들기 운동도 청년들이 스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청년 기본 조례라고 하면은 아까 1강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일단 활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근거가 될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법률을 조례라고 부르는데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 그래서 뭐 춘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이제 명시를 한 그런 법률이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조례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조례 서명 운동 그리고 청년이 만든 청년 기본조례안 제시도 청년들이 함께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저희가 기본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 어떠한 것을 우리 청년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시정, 복지 이러한 부분에서 청년이 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능력 개발과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그리고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 부채 경감과 합리적인 금융생활, 그다음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권익 향상, 그리고 창업 지원, 건강권 보장, 건강검진 지원, 교류 확대, 복지 증진, 지역 정착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담고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조례가 아닌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청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그런 법률인데요. 그러한 청년기본법까지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금 변화를 조금 살펴보면 실업 해소와 인력 수급 매치 중심인 이제 청년 실업 대책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왔었다면 최근에는 청년의 사회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청년의 다양한 삶을 보장해주는 정책적으로 조금씩 선회되어 왔다. 이러한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참여 역량 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일자리 진입 확대와 근로 안정망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청년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조금 역사를 통해서 청년 정책의 흐름 아니면 기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까지 청년 문제일까?
아니면 어디까지 청년 정책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컨대 만 29세까지 있으면은 그냥 다 청년 정책인가? 아니면은 만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청년 정책인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은 만 39세까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39세까지 청년들이 받는 사업들이 청년 정책일까? 아니다. 아니면 45세까지 받는 것들이 청년 정책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디까지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 이걸 조금 알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인생 주기의 전통적인 3분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 그 다음에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돌봄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를 지나서 성인기가 되었을 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또 노동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노후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주기의 전통적인 3분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청년 정책도 이러한 인생 주기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상황에 맞게끔 그걸 좀 살펴보면요. 청년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그런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 청년기에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취업하신 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 취업 안 한 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 청년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에서 안정적인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이행기 과정에서 사회가 주목받지 못한 사회밖 청년들도 포괄해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한 해결하는 정책이 청년 정책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법률적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청년 정책이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정의를 통해서 조금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럼 그 예산을 어느 대상에 지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통해서 한정적으로 잘라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조금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조금 사회적 정의로 조금 바라보자면 조금 전에 아까 이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그리고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그리고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의 이행 그리고 원가족에서 이제 내가 꾸리는 새 가족으로의 이행 이러한 것처럼 누구나 거쳐가는 생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이행 단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청년기에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행 단계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청년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청년 문제일까 아니면 청년 정책일까 살펴봤는데 청년 정책 목표는 나이를 통해서 저희가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거나 이러한 이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이행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찾아내고 잘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메시지나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강을 이렇게 준비한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진형익이었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